2023 ESG 전망과 희망, 오늘 진행을 맡은 이노소셜랩 유승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ESG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50%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 ESG에 대한 이슈가 정말 광풍,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2021년과 202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인 2023년이 밝았는데요. ESG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속가능 경영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5분을 모셨습니다. 5분과 함께 오늘 2023년 ESG 전망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오른쪽에 계신 분, 저는 어디 그 탤런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에서 ESG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윤재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홀딩스 ESG 팀의 양지연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써니 SV칼리지의 이규영 RF입니다. 안녕하세요.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에서 지속가능 경영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현진완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지속가능 경영 ESG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분들을 제가 모신 것 같아요. 최고의 역할들을 해주시리라 믿고, 예, 네, 자칭 타칭,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2022년 ESG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ESG에 관련된 글로벌 소식을 가장 빠르게 또 전파해주시고 정말 임팩트 있는, 임팩트 온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란희 대표님께서 2022년 ESG는 좀 이랬다라는 좀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부담되는 첫 멘트네요. 네. 사실 2020년에 이제 광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뭐지 하고 막 다들 그렇죠. 이제 알아봤었고요. 작년 한 해는 사실은 ESG가 투자에서 시작됐는데 네. 투자 쪽은 오히려 안티 ESG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전쟁으로 인한 위기라든지 경기 이런 침체도 경기 있었고요. 침체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서 오히려 규제로 이렇게 법이나 규범이 되게 강화되는 그런 이제 흐름도 네.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ESG가 기업 안으로 내재화되다 보니까 네. 이걸 실제로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망의 그렇죠.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이제 이것도 규제와 맞물리죠. 이렇게 네. 실사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법들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또 그거를 말하자면 넷제로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이 로드맵을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 관리를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ESG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CSO의 10년 전의 역할과 네. 지금의 역할이 상당히 네. 다르다. 그러니까 회사의 CSO라고 하면 지속가능 경영 책임자. 책임자. 예, 책임자가 예전에는 어떤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이었는데 이게 점점 CEO 역할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내년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올해 얘긴데. 올해. 죄송해요. 네, 2023년. 네. 2023년에는 이러한 것들과이 조금 더 네. 강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란희 대표님께서 3개의 꼭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3개의 꼭지,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에 대가 강화됐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공급망까지 확산되는 내재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지금 열심히 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지연 소장님, 작년 2022년 ESG 어떠셨습니까? 네. 작년 2022년은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격동의 한 해. 예. 2021년에 다양한 그 ESG와 관련된 정보 이니셔티브들, 그 공시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생기고 이것이 너무 다양하니까 표준화를 시켜달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ISSB와 EU의 이러한 정보의 표준화가 시작되었는데 2022년에 그러한 표준화의 시작은 결국 2023년으로 미뤄지게 되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이슈도
2022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공급망 실사법 초안을 결국 제안을 했고 네. 치열한 다툼 끝에 2022년에 통과가 될 줄 알았지만 네. 결국 통과되지 않고 그것도 2023년으로 네.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예. 예, 그 공급망 관련된 실사가. 네. 그랬군요. 뭐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예, 글로벌에서도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막 해놓고 아무래도 그게 뭐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고 또 뭐 규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뭐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뭐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데 과연 결정이 날지 예,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작년에 또 홀딩스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ESG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지원 차장님 작년 한 해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지주회사로 저희가 전환된 것도 있지만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을 사실 저희 이제 포스코홀딩스 아래에 있는데 그 많은 산업들의 이제 특징이 다 있고 그 특징에 맞춘 또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도 다 다르고 또 그 산업별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전체를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지주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경영층에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빴던 한 해였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지주 체제가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홀딩스가 되면서 홀딩됐던 일들이 또 많이 해결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실제 이제 ESG가 기업 경영에 정말 이제는 중요한 의사결정과 내재화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못지않게 또 ESG에서는 이 가장 앞선 또 SK의 ESG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네. 일단 저희 그룹은 워낙 이제 안에 관계사, 멤버사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다양하다 보니까 또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경 쪽에 어찌됐건 저희가 또 탄소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많다 예. 보니까 그쪽에서 뭐 넷제로라든지 뭐 이런 식의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렸었고 그 업무들이 사실 이제 ESG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환경을 담당하는 쪽에서 많이 인벌브가 돼서 그런 관리들을 좀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무 환경 쪽에만 좀 포커스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소셜, 특히 이제 저희가 1년에 한번 크게 행사를 하는 이천 포럼이라는 예. 곳에서 이제 소셜을 다루면서 그 안에 이제 인권이라든지 그렇죠. 인권 이슈 작년에 굉장히 네, 그래서 셌죠. 이제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각 멤버사들이 이 인권 이슈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들을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많은 도움들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진짜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분을 또 모셨는데요. SAP 코리아의 현준환 파트너님이신데 그 ESG는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 ESG 데이터 측면에서 작년 한 해는 좀 어떠셨는지요? 이제 2022년을 저도 돌아보면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그 고객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카운트해 보니까 한 200분 넘게 만나. 200분을요? 네. 이야. 그래서 많은 이제 고객분들 얘기 듣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작년을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계획하고 실험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런 규제라든가 공급망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현업에서 굉장히 논의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시스템화하는 것들은 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PDCA 사이클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시고 가져오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토픽들 중에 뭘 먼저 가져올까 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가지고 오기로 한 것들 중에서 네. 뭘 먼저 우리가 실험해 볼까 네. 그런 것들 이제 논의하시는 네. 그런 이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고 저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객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죠. 예,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12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왔네요. 혹시 수강증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수강증 발급은 좀 불가능하고요. 예,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는 정말 ESG의 알짜배기 정보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이 각 분야별로 이제 오늘 오신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것에 대한 관련 질문들을 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또 뭐 바로 본론에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제를 3개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ESG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아까 표준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표준화에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 변화에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실무자들께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텐데 이걸 우리 장윤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윤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라고 하면 기업에서 가장 와닿고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결국 정보 공개일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볼 때 지금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는 표준화와 다양화의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에는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싶은 사항들을 공시할 수 있었던 GRI가 2021년에 개정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공시하되 공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었던 TCFD나 CSP 이런 기준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합쳐지기 시작했고요. EU에서는 EU 차원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그리고 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FRS 재단에서도 IFRS 회계 기준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지에 대해서 그 표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각 분야의 이니셔티브들이 특히나 EU 그리고 GRI, IFRS와 CSP, TCFD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각자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로 GRI나 EU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나 환경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TCFD나 CSP 또는 ISSB는 사회나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 기업 가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고 기업들도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공시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토론은 잠시 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자면 이전에 이제 지속가능성의 규제 대상의 간접적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관해서 유럽이나 관련된 입법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실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입법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결국은 이러한 인권에 대한 위험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이 외주화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규제가 각각 다를 때 사업장들은 그 규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규제가 약한 나라로 갈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에서도 이러한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각자의 나라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자면 프랑스는 2017년에 실사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발효가 19년에 됐고 2022년이 된 지금 15개의 소송이 실제로 법원에 걸려 있습니다. 꽤나 많은 소송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는 정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역시도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고요. 수출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규제 대상의 간접적 확장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서의 스코프 3 정보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ISSB나 GRI, CSB 모두 중요한 역할에 있어 기후변화나 산소 배출량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스코프 3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성 정보나 규제가 사업장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아까 박라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SG는 사실 금융이나 투자에서 많이 나왔다 보니까 ESG가 어떻게 금융에 통합될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사실 지금의 경향은 ESG에서 다시 지속 가능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의 ESG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 논리에 따르면 수익을 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수익을 내다 보면 그 시계가 얼마이든 간에 결국 눈에 보이는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약간 잊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ESG에 대한 반작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지속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 투자 상품에 모이면 그 투자 상품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ESG가 어떤 유행처럼 ESG 상품에 투자하면 그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원래 ESG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 시계를 바라봐야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단위로 우리가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럼 ESG 이거 되는 거야? 이런 반작용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작용은 오히려 그 반대로 ESG 상품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네. 우리 속았네. 오히려 이런 반작용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ESG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특히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ESG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까에 대한 규칙에 관해서 ESG 상품이 결국에는 부가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나 환경에 이익을 준다라고 할 때 이거를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안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 2022년 12월에 이것이 개정이 된 게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금융이라는 역할에서 ESG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더 포함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그린워싱 방지의 강화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을 통해서 그린워싱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강하게 방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인더스트리를 좀 세봤더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의 친환경이라는 말이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단어가. 네. 근데 외국의 되게 매출액이 높은 그런 회사들을 살펴보면 똑같이 100페이지, 150페이지 되는데 에코-프렌들리 또는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런 단어들이 다 합쳐도 한 3개, 많으면 5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만큼 외국은 그린워싱 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환경부나 기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외국에서 규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점점 논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장윤재 소장님의 우리 ESG 규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4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아마 우리 ESG라고 하면 지속가능 보고서가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과연 표준화될 것이냐, 다양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인데, 요거는 이제 정말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가능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말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금융의 ESG에서 금융의 지속가능성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본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다 이제 ESG 붙이고 아무데나 다 친환경 붙이는데 그게 이제는 까다로워지고 있고 보는 눈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일 좀 사전 질문을 저희가 좀 신청을 받으면서 많이 받기도 하고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공시가 어떻게 좀 표준화 될 거냐, 정보 공개가 ISSB냐 GRI냐 강의하신 분들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네, 올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도 정보를 드렸는데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그 유럽은 이미 NFRD가 있다 보니까 다 그렇죠.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사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이제 애뉴얼 리포트에 그 NFRD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거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보다 더 상세할 때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매출이 큰 기업 그리고 네.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따로 또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로 발간한 거에서 우리의 애뉴얼 리포트에 있는 사항들이나 다른 데에 공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호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애뉴얼 리포트에 내기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숫자로 따지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 개의 기업이 NFRD의 공시사항에 걸리는데 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회사는 몇십 개가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 기준이 표준화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좀 앞서 나가거든요. 예. GRI, TCFD, SSB 뭐 다 공시하는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고서는 우리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들은 큰 자원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중소기업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정부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네. 2년 남았고 2025년부터는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지속 가능 보고에 대한 내용들 공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곧 나오겠죠? 뭐 예. 공시하려면. 네. 이번에 그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문구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ISSB가 표준화되는 것을 잘 관찰해서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 네. 그건 좀 이슈가 있지 않나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저도 좀 약간 퀘스천인데 다들 뭐 ISSB가 표준화된다라고 하는데 외국의 뭐 미국이나 또 뭐 유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비재무 정보 NFRD라고 부르는 비재무 정보 공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또 증시위원회는 또 딴 얘기하고 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지금 ISSB를 뭐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뒷담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ISSB만 이렇게 한국에서 유독 관심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제가 사실 작년 11월에 런던에를 갔다 왔어요. 네. 런던에 그 ESG 리포팅 컨퍼런스가 있었고 여기에 사실 ESG 리포팅도 하지만 옆방에서는 투자자들 컨퍼런스가 같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서 첫 번째 세션이 되게 재밌었어요. IFRS 디렉터 분하고 GRI CEO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시 표준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얘기들로 시작이 됐던 영국에서 세션. 영국에서. 예, 영국 컨퍼런스. 네, 영국 컨퍼런스. 그쪽도 관심이 많군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첫 번째 플래너리 왔다는 거는 이게 어찌됐건 그쪽에서도 관심이 되게 중요한 이슈다. 근데 이제 GRI CEO다 보니까 우리 협력 잘 하고 있어요. IFRS하고. 왜냐하면 이게 통합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사실은 그렇게 각자의 길로. 안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른 세션, 그러니까 GRI CEO 공식적으로는 뭐 저희 잘하고 있어요. 협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세션에서 이제 GRI 밑에 분이 나오셔서 실무 책임자. 약간 화가 나셨더라고요. GRI 분들이 어차피 안 보실 거니까 이 영상을. 우리 GRI 25년 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해놓은 게 있고, 근데 약간 뉘앙스는 ISSB한테 좀 약간 밀려서 기분 나쁜 그런 뉘앙스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RI가, 왜냐하면 저희 그룹 내에서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제 GRI 기준으로 써야 될까? 왜냐하면 그 외에도 지금 뭐 예를 들어 TCFD 보고서라든지 인권 보고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들 리포팅도 엄청 많고, 또 이제 ISSB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쨌건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GRI가 이번에 사실은 임팩트 머티리얼리티로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부에서 소화해서 쓸지에 대한 현업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보시는 혹은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가이드 혹은 가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드실 것 같고, 예, 그게 특히나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게 투자자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비즈니스시면 이분들이 원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고객이 하시고 원하는, 고객이 네, 원하는 그리고 유럽의 비즈니스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쪽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뭐 하나로 해결될지는 않을 것 네. 같다. 네. 네. 예, 방금 저도 말씀하신 게 지난해에 그러니까 10월쯤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이후에 실제로 이쪽을 담당하시는 디렉터님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우리 같은 디렉터한테 다이렉트. 예, 다이렉트. 네,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같은 나라는 EU 기준을 따라야 되냐? 미국도 지금 금방 SEC에서 그걸 한다고 하고 ISSP까지 3개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함께 합칠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도 정말로 한 몇 년 전인가요? 국제 컨퍼런스장에서 네. 세스비와 GRI 대표 두 분이서 막 싸운 붙었죠? 일도, 네, 네, 싸운 일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어쨌든 그쪽에서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를 관점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점이-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네. 투자 관점과 네. 경영 관점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리적으로도 보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투자 관점은 결국 자본시장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위가 한다거나 그렇죠. 거래소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투자 관점이 아니라 경영 관점 또는 이해관계자 관점이라고 하면 이게 주무부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NFRD가 실제로 법제화되는 걸 보면은 자본시장 관련법이 아니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그렇죠. 법제화를 네. 하거든요. 네. 그건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기가 아무래도 좀 네. 이건 좀 민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상장 회사의 공시 기준과 그다음에 일반 상장 회사를 포함한 일반 회사들의 네. 경영에 있어서의 정보 공개 기준이 하나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ESG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 너무 이게 네. 하는데 그러실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뭘 이렇게 보면 몇백 페이지나 되는 이런 것들을 한글로도 안 돼 있지 이런 것들인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거래를 하시고 그런 투자자의 요청 이런 네. 어떤 차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기준 공시 표준화에 대해서? 아까 안 그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많은 기업은 이렇게 뭐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저희 큰 법인이 있어서 해야 되고 심지어 또 저희는 미상장사예요. 미증시 상장사니까 SEC 적용도 받고 네. ESRS 적용도 받고 그리고 국내가 이제 KSSB를 도입하면 ISSB 적용도 받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시 기준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강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맥락이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건 어쨌든 ESRS 기준서는 좀 더 자세한 것들이 이미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ESRS 기준서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공시해야 될지를 좀 이제 이게 문장 형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형태로 어떤 데이터들을 빠짐없이 공개하면 이것이 될 건가?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뭐 데이터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는 포항제철소랑 광양제철소의 얘기를 합친 포스코 얘기만 하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공시가 어쨌든 의무화되고 법제화되면 연결 재무제표랑 결국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저희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회사는 수백 개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이 다른 회사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서 전달해 주려면 그건 결국 숫자나 데이터로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필요한 게 뭔지를 리스트업을 해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공시할 수 있는지를 발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시 기준이 다 다른데 내가 뭘 봐야 돼? 라는 고민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 맥락이 같다면 좀 먼저 이 공시 기준을 따라서 보고하고 있는 회사들의 리포트나 글로벌 리포트를 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현준환 파트너님께 여쭤볼 텐데, 그 실제 이런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시스템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나요? 다 얘기하시고 이제 마무리된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여러 이 그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들 보면 방향성들 강조하는 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개별 이 중요성 토픽 안에서 다뤄야 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유사한 네. 형태를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에 대한 것들 혹은 뭐 인사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레저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 혹은 이제 ESG 리포팅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재무공시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재무공시라고 하는 영역들도 보면 결국에는 기업 안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이 흘러가는 것들, 돈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런 원장을 이제 부키핑을 하고, 그걸 갖고 저희가 IFRS 기준이든 갭 기준이든 여러 가지에 맞춰서 이제 보고를 했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네.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 원장처럼 네, 회계 이제는 원장처럼. ESG 정보 네. 원장도 맞습니다. 생길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공부하면 어떤 시험 유형이 나오더라도 시험 잘 치는 애들은 다 시험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 지속 가능 경영의 본질을 찾고,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데이터,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정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2023년은 그 ESG에 대한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스터디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그것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회사의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한층 더 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질문 중에 이 그 정보 오늘 이제 발표한 자료들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녁 시간이 그러시긴 한데, 오늘 뭐 8시까지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뭐 8시 반까지니까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늘 발표된 자료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마지막 끝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끝까지 보시겠죠? 그래서 끝에만 그때 들으시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끝에 그 정보를 어떻게, 발표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 규제 중에 예전에는 우리 회사의 법인 담당 내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남의 회사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공급망 ESG 확산과 관리의 이슈가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앞으로도 수년간 이 부분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공급망 주제를 사실 저희가 다루기에는 사실 뭐 포스코 그룹이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기업들이 더 잘하고 계신데요. 다만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러 규제 국가에, 그리고 여러 고객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어떤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급망을 관리해 나가야 될지, 우리의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드리면 오히려 한국의 지금
계신 분들도 우리도 저런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되게 간단한데 앞서 설명해 주신 이슈가 됐던 ISSB의 4가지 축이 있죠. 그래서 뭐 지배 구조와 전략,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저희가 지표와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는데, 이 순서대로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홀딩스 보고서를 내면서 이 ISSB가 앞으로 하도 이슈가 된다고 하니 이 필러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보고서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기는 한 게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뭐가 빠지고 있는지를 되게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어떤 걸 공급망에선 최소한 보고를 해야겠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지배구조에서 반드시 이제 공급망 거버넌스를 논하게 되면 저희도 예전에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 각 회사에도 이제 이런 공급망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자재 구매실, 원료 구매실, 뭐 구매실, 구매본부 이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지속가능 보고서 처음 낼 때는 이제 구매본부장이 이 지배구조를 책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공급망이 그 회사의 가장 핵심된 이슈라면 이 이슈의 보고 끝단에는 반드시 C레벨과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이사회에 기본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리포팅을 했다면 이사회가 어떤 얘기와 가이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는 어떤 개선책과 뭐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흐름이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슈에 동일하지만 공급망 이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C레벨과 이사회의 이슈가 어떻게 딜리버리 되고 있느냐일 것 같고요. 그거 아래 이제 이걸 실제로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구매 본부장님 아니면 뭐 구매 실장님 이런 분들 하에서 어떤 실무 조직이 이루어져서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책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옆으로 이어지는 아래로 이어지는 전략 파트인데요. 사실 한국 회사들이 많이 약하고 저희도 사실 요거 포스코가 뭐 많이 잘한다고 했었지만 내부적인 공급망 관리 규범은 굉장히 일찍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규범을 저희 공급사에 요구한 지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동반 상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납품하고 싶어하는 회사에게 저희가 알려드렸던 행동 규범이었지, 우리 그룹 전체가 공급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정책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랑 계속 많이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너네 회사가 이 전반을 관리하는 시각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을 가겠다는 걸 명문화했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공급망 행동 규범이라는 걸 별도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룹 전체의 우리 공급망을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한 어떤 선언적인 정책은 작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급망 정책을 만들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도 활발하게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공급망이구나, 회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논의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마 대부분 공급사 행동 규범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든 회사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런 정책도 꼭 이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정책이 나왔다고 하면 결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럼 이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에 있는 우리보다 그 좀 작은 회사들에게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되게 첫 번째 이슈가 될 텐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은 ESG 조직도 두고 또는 외부의 컨설팅을 받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만,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 ESG 전담 조직도 없고 ESG에 대해서 이해도를 사실 많이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저희는 지금 저희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의 관리자 이상을 직접 저희 교육원으로 초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ESG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런
이런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포스코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거니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드리고 그 교육을 기반으로 그쪽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어쩌면 국내 공급망 이슈에서 대기업이 가져가야 될 우리의 하나의 숙제, 어쩌면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세 번째 필러인데 이거는 뭐 많은 대기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 뭐 동반 성장, 공급망 관리가 요즘의 이슈지만 예전부터 한국 회사들이 많이 해왔는데 달라진 부분은 저기 좀 작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저희 공급사를 평가할 때 뭐 신용도, 납기, 가격, 품질만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ESG가 하나의 요소로 들어갔죠. 물론 예전에도 뭐 환경 이슈, 뭐 부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도 포함을 하게 되고 이제 인권 이슈도 보게 되고 앞으로는 탄소 같은 것들도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런 ESG 이슈가 이제 저희는 이제 공급망 카테고리별로 이제 가중치는 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운영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점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거기서 사실 좋은 이제 또 등급을 받으시는 공급사들에게는 또 이게 기회가 되는 게 좋은 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공급망 평가 전체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제 차별성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신용이 하나의 차이였고 품질이 하나의 차이였고 뭐 납기 가격이 하나의 차이였다면 그게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준비를 미리 하시는 협력사에서 ESG에 가점을 얻으실 수 있다면 그게 이 회사의 차별성이 되고 그게 그 회사를 우수 공급사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우수 공급사는 아무래도 계약할 때 당연히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얻게 되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 가장 취약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뭐 유럽의 법안들도 많이 있지만 실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숙제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공급망 관리 이슈를 C레벨 이제 회의체에서 보고를 하면서도 가장 그 C레벨의 경영층에서도 관심 가지는 이슈가 그것이었어요. 실사를 어떻게 다 할 거냐? 회사가 몇 개인데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외부가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비슷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각 회사가 사실 입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공급망 실사를 100% 해가 절대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를 정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공급사가 사실 국내 협력사도 굉장히 많지만 포스코 철강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료사들의 이 거래 금액이 가장 커요. 사실 투자자가 제일 궁금한 거는 금액이 큰 회사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는 그럼 우리 공급사와 거래하는 매출액의 상위 80%까지를 일단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근데 그 상위 80% 회사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 저희 다 갈 수는 없죠. 그냥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베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저희의 자료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허들을 정하고 그 허들을 넘는 곳은 실사를 하지 않지만 허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실사를 해보겠다든지 그러니까 기준을 다 다르겠지만 회사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거대로 이행을 한다면 사실 누구나 납득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100% 하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을 시작하면 풀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목표와 바로 이어지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공급망 목표를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우리가 모든 공급사를 이미 다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실사 대상을 늘려야 되나? 아니면 점수를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 올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앞서 맥락이랑 같이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까지 공급망의 몇 %를 커버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건지 그러면 2023년에는 우리가 탑 3를 먼저 해보겠다. 그리고 25년까지는 탑 10,
30년까지는 탑 20를 할 건데 탑 20 하면 우리 거래 금액의 95%를 이미 다 커버하는 거가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목표, 그 회사만 가질 수 있는 목표를 공개하는 게 결국 그런 규제 기관이든 투자자도 그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사실 공급망 이슈를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일 우려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국내에서 굉장히 이 대기업과 협력사 의 관계만 공급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공급망의 영역은 사실 밸류 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훨씬 더 넓은 것 같고, 뭐 저희로 놓고 보면 저희가 공급망을 통해서 저희 국내 뭐 중소기업하고만 이런 정보를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희도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 그리고 뭐 글로벌 풍력 발전 회사들이 저희 그 모든 데는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망 끝에는 저희가 있는 거고 저희한테도 이런 정보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작년엔 처음으로 저희도 실사를 당해봤어요. 저 유럽에서 날라오셔서 현장을 다 보겠다. 그래서 꼼꼼히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마이너스가 되거나 해가 되는 거가 아니야라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유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망이 이슈된다 그래서 다들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우리 회사 안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그냥 좀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 좀 올 한 해 공급망 관리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굉장히 훌륭한 강의를 듣는 이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나중에 녹화 이 영상을 보시고 아까 우리 함께 해주신 장윤재 소장님도 그렇지만 양지원 차장님도 올해 강의 섭외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거버넌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ESG의 업무, 지속 가능 업무는 그 팀의 업무였다라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제 거버넌스의 부분이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C 레벨에서 각각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관여하고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공급망도 역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ISSB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GRI도 그렇고 뭐 여러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의 지금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 이사회나 또는 이 경영진이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실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권 실사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의 뭔가 HR팀에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예전 실사를 이제 감사라고 생각하죠.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감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뭔가 관리 감독하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결국은 너희들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니?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니? 혹시 분명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거가 있으면 앞으로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갖춰져 있느니 이런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매니지먼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봐 기업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인식적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봤어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체크들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 네. 우리의 리스크가 드러난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네. 오해들 사실 뭐 저희도 HR 부서들이 이제 다 인권하려 그러면 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고서에서 리스크 부분을 노출시키려고 그러면 ES팀이랑 현업부서랑 싸운다는 거죠. 이걸 왜 내보내려고 그래? 뭐 왜냐하면 그렇죠. 부서 간에 경쟁이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동안 거니까. 이제 PR 관점에서 지속강을 먹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 예, 우리가 예. 잘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투명성이 그쵸, 굉장히 투명성이 중요한 좀- 원칙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올라오신 질문 중에 네. 딱 보니까 두 가지 실무자분들이 가장 이제 하는 게 자, 우리가 원료 공급사가 우리보다 힘이 더 셀 경우 어떻게 하냐. 맞아. 그러죠. 예, 그렇죠. 그거 정보 달라고 하는데 뭘 내가 왜 니네한테 정보 줘 이런 식의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나 SK처럼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힘을 가진 대기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힘을 가져왔던 대기업들은 이렇게 뭐 교육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실제로는 작은 기업들과 협업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과연 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 공급망 관리해야 될까? 두 가지 네.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기업과 조그만 기업의 납품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공급망 관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밸류 체인이란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같이 상생하기 위한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 원료사 똑같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원료를 담당하는 원료실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광석, 철광석 이런 것들을 저기 이제 호주, 뭐 브라질 이런 광산에서 많이 구입을 하면 당연히 인권 이슈, 아동 노동 이슈 굉장히 많은 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걸 원료실에 물어보면 저희 혹시 뭐 어느 남미 지역에 있는 어느 원료사에 이런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러면 똑같이 말하세요. 감히 우리가 뭐 이게 똑같아요. 네. 협력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감히 포스코 같은 회사가 그 큰 원료사한테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저희를 어떻게 그러니까 포스코를 무너뜨리겠다 막 이런 사람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투자자가 궁금한 거는 점검했어? 인권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너네 매니징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심지어 아동노동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기 아동노동 이슈가 있는지 모르고 저희가 그 광물을 사왔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 그럼 거기 회사 거 안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사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발생했다고 갑자기 뭐 저희 회사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떠나지 않겠죠. 근데 궁금한 건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발생하면 포스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 우리 투자금도 손실을 볼 건데 다시 발생 안 하려고는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 네.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럼 저희도 원료사한테 물어볼 게 우리를 위해서 다 막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100페이지 뭐 이게 ESG 설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쪽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고 있고 큰 회사라면 더 잘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이 요즘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컨퍼런스 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현장을 같이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원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ESG 요소를 넣어서 같이 방향을 나아가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인권 이슈만 보면 그게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철강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이제 공법으로 아예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야 되는 재료가 틀려져요. 그러면 공급사 입장에서도 원료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 제품을 안 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같이 저희는 ESG MOU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료사랑. 왜냐하면 서로의 니즈가 맞아요. 그렇죠. 원료사도 새로운 원료 타입을 개발해야 되고 저희는 또 그걸 사줄 회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 같이 기술 개발도 하고 이런 리스크들은 그 회사에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가장 좋은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얘 문제고 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자. 최소한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봤다라는 것만 해도 큰 신뢰도를 처음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풀어나가는 과제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의 작은 협력사들도 인센티브 같은 것들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미 이제 뭐 동반 성장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뭐 현장에 납품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는 탄소를 뭐 100 발생하던 거를 50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실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현장 적용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이 이미 그런 동반 성장 제도를 통해서 저희 공장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 기회를 통해서 이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탄소를 그만큼 줄이면 저희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탄소 처리 비용이. 그러면 그 이익을 뭐 다 있는 제도지만 대기업에 베네핏 쉐어링 제도라고 해서 그 수익금을 그대로 그 중소기업에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저희는 탄소량이 어차피 기존 대비 돈은 하나도 더 들지 않고 탄소만 50% 줄이는 효과가 저희한테는 있는 거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베네핏 쉐어링까지 받으면 그게 또 플러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공급망 관리를 막 나를 어떻게 옥죄는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보다 보면 모든 산업군에서 밸류체인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급망 관리가 내가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뭐 어떤 관리, 그러니까 뭐 매니지먼트 관리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를 찾아내서 감사한다는 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외국 기업들의 사례를 보거나 외국에 직접 가보면 그 하나의 기업이 여러 기업들,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외부의 사례들 와서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같이 이 문제를 협력해서 한다. 이것도 하나의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급망 거버넌스라고 화두를 띄워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사결정 차원에서 이사회랑 그 C레벨의 분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급망에 있는 대표분들이나 주요한 분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들을 잘 운영한다라고 하면 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지난번에 만들었죠. 우리 이경영 RF님 올라가 있다고 네, 그렇죠.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번 저희가 한번 라이브 세션을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이닉스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LG, LG전자,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네네. 대표하시는 협의회에서 오셔서. 오셔서 그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가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라이브를 했었고, 조만간 이제 정리되면은 네. 이것도 외부에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소백과 인스비에서 네, 네. 저희는 이제 외부의 소백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노소셜랩에는 인스비 TV라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시간이 너무 좀 이렇게 아쉽네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규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든 공급망 관리든지 간에 결국은 ESG는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현진환, 우리 그 SAP 코리아의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토픽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토픽들이 이제 비재무적인 토픽이 또 재무적인 토픽들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 복잡성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럼 데이터가 왜 어려우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ESG,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많은 범위들을 생각하세요.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보기에. 그래서 그 과목에 이제 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 결국에는 시스템과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문제로 이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데이터의 관리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스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가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시를 할 때는 뭐 그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좀 가다듬어야 될까요? 아니면 공급망에서 우리가 협력사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어떤 것들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깐 가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층위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가 사실은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공식 표준들이 있고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적표, 다양한 성적표에다가 우리의 이제 성적을 기입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아까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재무공시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성적표를 뽑아내고 혹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우리 내부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재무 데이터까지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그걸 두 개를 이제 나래비 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 원장 자체의 확장이라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장이 결국에는 가운데에서 투명하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각각의 소스 시스템들 혹은 소스 데이터들로부터 기록하고 그걸 갖고 다양한 표준화된 리포트들에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투자자나 외부에 공개하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다시 우리 프로세스로 가지고 와서 우리 프로세스 안에서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에 결국에는 각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적표에 들어가는 각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각 현업부서들의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 현업부서가 ESG 팀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뭐 IR이나 자금 조달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친환경 원료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사실은 기업의 많은 영역들, 제품 설계나 마케팅 영업, 환경 보건, 재무 인사 전 영역에 걸친 이런 프로세스들이 사실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사실은 새로운 우리의 중요성 항목들을 받쳐줄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새롭게 좀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이걸 가공해서 해당 프로세스에 돌려주면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측면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PDCA 사이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DCA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까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개념들을 말씀을 이제 꼭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 스콥3라고 하는 뭐 이런 아이템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공급망 실사에 대한 것들, 그 외에 다른 과목들도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밸류체인, 외부에 있는 이 이해 관계자들하고 이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표가 우리가 잘하는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것들까지 우리 성적표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서 결국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유할 플랫폼이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공유를 할 때 어떠한 양식으로 표준화할 것이냐, 그리고 공유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 이 영역에서는 그 어떤 전략이나 프랙티스나 이런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뢰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기술들이 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합쳐져서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한 3가지의 레이어로 이제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시스템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각각의 레이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속 가능성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잘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들이 각각의 현업의 프로세스들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 되고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탄소와 관련된 아젠다, 탄소 아젠다가 또 이제 특히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많은 CFO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탄소가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또 강화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탄소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내지는 우리가 구매 프로세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찾아라. 이런 과제들이 이제 종종 이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먼저 이 탄소에 대한 계산들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급망으로부터 구매하는 여러 가지 자재, 물류로부터 오는 탄소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자재가 여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우리 그 협력사들이 여러 군데라고 하면 각각의 협력사들의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혹은 개별 협력사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료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번에 구매를 할 때 이 구매의 의사결정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SAP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로 계산하는 것들도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제가 준비한 동영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이제 결과들이 다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ERP라고 부르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시스템의 화면인데요. 이 시스템의 화면 안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고와 자재에 대한 그 항목들과 수량들과 가격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이 재고 관리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이런 재고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그 사업장에서의 개별 그 원료에 대한 평균 가격, 평균 단가, 수량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별 이 서플라이어들로부터 받은 탄소 배출량들에 대한 평균값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동일한 이 재고 관리 혹은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다시 이제 불러와줘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요 오른쪽에 필터 값을 추가를 했는데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필터 값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고에 대해서 우리의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당 원료의 CO2 이퀴밸런트 값, 평균 CO2 이퀴밸런트 값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장의 탄소 재고를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음번 구매 요청이 올라왔을 때, 구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구매 담당자가 같이 이걸 구매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가 인플로우 되느냐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앞단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협력사, 어떤 자재, 얼마만큼의 수량을 구매했는지를 이제 그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값을 공급망으로부터 더해서 다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돌려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은 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에서 이러한 과정들, 이런 데이터들이 개별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충실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각 과목별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퀄리티가 올라간 데이터를 하나의 원장에다가 담아놓고 여러 가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생길 때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 영역들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뭐 계산에 대한 메소돌로지나 이런 바운더리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달리해서 각각의 이제 레포트들을 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SAP에서 지금 보시는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 한 재작년 말 정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도 제가 이제 화면으로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그 컨트롤 타워가 하는 솔루션은 뭐 이제 가장 메인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되는 이런 KPI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관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원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매트릭에 대한 카탈로그 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은 결국에는 뭐 GRI라던가 TCFD라던가 혹은 향후에 더 이제 그 구체화될 ISSB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고 지표들에 대해서 프리디파인된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관리하는 카탈로그들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카탈로그들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 시스템과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보고서에 보고해야 되는 이제 지표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표들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타겟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이 타겟 대비 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추이가 변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갭이 발생하면 경영진이나 이사회에서 이러한 갭들이 우리가 사실 뭐 25년까지 이걸 이만큼 줄이기로 했는데 이만큼 갭이 있으니까 이건 이니셔티브를 띄워라. 추가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니셔티브를 띄워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GHG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이제 레포팅하는 화면들인데요. 그러한 화면들도 지금 이제 스코프 1, 2, 3에 대한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추이를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사업부에 대한 정보
혹은 배출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하면서 비교해보고 히트맵 형태로 어디가 이제 좀 심각하구나, 어디가 개선의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비교하는 형태로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원장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사실은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세스, 원장이 내부에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런 그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EU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카타나엑스라고 부르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 카타나엑스라고 부르는 이니셔티브는 이제 EU가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이 주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띄운 이 가이아엑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안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한정된 데이터 이니셔티브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니셔티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협력사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협력사가 또 그 아래의 협력사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이 오토모티브 산업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고받읍시다. 혹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걸 일종의 이런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회의체에서는 그러한 표준, 신뢰성을 보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표준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표준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로 가지고 온 이 그 그린 토큰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그 카타나엑스라고 하는 그 이니셔티브와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린 토큰이 그 이니셔티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요. 이 그린 토큰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완성차 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완성차 기업에서는 우리 완성차의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량 혹은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들의 감축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감축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사들로부터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카타나엑스 같은 데서 표준 같은 것들을 정의해 놓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성차를 완성하는 데 대한 여러 부품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납품하는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같이 매핑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완성차에 대한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협력사로부터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미싱되어 있으니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상태값을 쭉 이제 가운데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부품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요구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서 시스템상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시스템상에서 요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요청받은 협력사에서는 우리 고객사가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플랫폼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양식에 맞춰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스프레드시트로 주고받는 것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이니셔티브들에서 이제 요구되는 여러 표준들을 준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원장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제 기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이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그 단편적으로 제가 이 완성차의 사례만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탄소 아젠다에서도 필요할 거고요. 공급망 실사 아젠다에서도 필요한 내용일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또 더 이제 그 상호간에 나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실사가 마치 감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상호간에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이상으로 품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던가, 혹은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개선 포인터들을 다시 협력사들한테 알려준다던가 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들까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산업 자체가 더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궁극적인 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결국에는 원장이 확장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이 원장이 외부까지 확장된 형태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름을 이제 공유된 원장, 쉐어드 레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이제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층위를 구성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as is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프로세스나 원장을 내재화하는 것들, 이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원장이 이제 바깥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확장된 데이터들까지도 내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원장상에서의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들까지 해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평균값에 수렴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협력사에서 받은 것들, 실제 이제 외부 고객들과 주고받은 것들을 이제 계속 교환을 하면서 실제 값에 가까운 형태로 가져가야 내부적인 이제 비즈니스 밸류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에 200군데 만나셨다고 했죠. 올해 한 500군데 만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뭐 이노소셜랩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경영을 컨설팅 하지만, 다들 그 엑셀 시트에다가 이게 GRI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포스코는 안 그러시겠죠?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잘? 뭐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데 네. 이제 저희도 작년에 시스템을 이제 포스코 중심으로 먼저 만들었고, 올해는 그 포스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제 저희 전체 사업장 중에 이제 상위 핵심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저희가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아까 이제 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자동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으로 게더링 되는 데이터가 많이 없고, 또 같은 그룹 안에 있는데도 그 이 하나의 지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서 그렇죠. 네. 다른 기준으로 이제 접수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는지가 숙제이기도 한데, 오히려 좀 궁금했어요. 저기 이제 저런 시스템에서도 많은 고객들에게 별도 커스터마이징 그럼 다 해야 하실 텐데, 그런 지표 정의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가져가고 자동화가 안 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취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이 좀 선행되어야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어떤 지표들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데이터의 레디니스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사전 평가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고를 할 때는 그냥 담당자에게 엑셀 시트를 던져주면서 여기에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이제 검증하면서 아이터레이션하고 하는 그 과정으로 충분했을지 몰라도, 이걸 나중에 공시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내부 경영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표까지 사용을 하려면 더 이제 자주 데이터를 그렇죠. 수집해야 네. 되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가 이제 요구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맞게 내부 데이터에 대한 레디니스나 거버넌스나, 혹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영역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간단하게는 혹은 더 나아가서 이걸 더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비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계획과 실험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원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시던 고객들도 타고 가다 보니 결국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빠진 이빨들 채우는 것들에 우리가 더 지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시기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하시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1차적으로 또 한 번 더 보신 그런 이제 그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기업이 하나의 기업만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도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산업 차원 말씀하셨잖아요. 이니셔티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데이터를 서로 쉐어링하거나 또 표준을 같이 정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움직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개별 기업 차원으로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는 이런 방식 맞아요. 시스템 써야 되고 저 시스템 써야 되고 하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이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잘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화라고 하는 얘기는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질문 중에 이런 셉에 대한 이 소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셉 코리아에 가면 SAP 코리아에 연락을 가면 주셔도 좋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기업 고객분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하시는 기업 고객 담당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ERP가 없던 시대에서 ERP가 시대가 되면서 기업 경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ESG도 이제 ERP화 되는 거죠. 그래서 ESG가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이제 잘 먼저 구축하느냐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 저기 뭐 사전도 그렇고 오늘 중에서 이 세미나 2차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오늘 프로그램 아시겠지만 우리 그 SK 마이써니와 그다음에 저희 이노소셜랩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상의해서 지금 각자의 주제만 가지고도 하나의 세미나를 할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결정한 다음에 오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또 메일로 뭐 2차 세미나, 3차 세미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텐데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해 많은 이슈들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중요한 사전 질문들을 좀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질문들 중에 올해의 규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시급하게 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시급하게 한다고 하면 상반기를 말하는 건지는 조금 상반기죠, 뭐. 지금 단계에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지금 다 상반기에 확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확정되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실 공시와 공급망 실사가 아무래도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하신 빠진 이빨들을 채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ESG가 지속 가능성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진정성이 확보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시 그리고 공급망 실사가 언제 확정이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확정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을 잘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에서 필요했던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좀 가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마디 더 드리자면 사실 공시나 지속가능성 실사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요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사 지침 자체도 지금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미 지침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공시도 기존의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SAP의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회사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ESG 관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 물론 셉을 하시면 됩니다. SAP를 하시면 됩니다. 알아봤습니다. 대외형 대답은 그렇고요. 네. 네,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은 뭐 클라우드 회사로 좀 전환을 하면서 그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던 가격에 대한 인식을 많이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일단 견적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죠. 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가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말씀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 물론 데이터가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하지만 앞단에 말씀드렸던 프랙티스, 그러니까 어떤 프랙티스가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주기적 시스템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오래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가 유효한가를 밝히는 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인베스트 하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기업들과 함께 네,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하게 좀 밟아 나가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는 공급망 관리, 이게 참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이 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기존의 동반 상생과 그다음에 이 공급망 관리가 무슨 차이냐,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 결이 뭐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맞는 뭐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회공헌과 지속 가능성의 차이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 성장은 사실 국내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어떤 것들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공급망 관리는 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가야 되느냐. 네. 라는 관점에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뭐 에피소드 같은 소통들을 많이 하지만 ESG 평가의 공급망 관리에 어떤 항목도 동반 성장이랑 연결되는 건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동반 성장을 잘하는 게 사실 그동안 최고의 공급망 관리였기 때문에 우리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오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동반 성장을 잘해온 기업이 공급망 관리도 잘해갈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차원으로 조금만 전환하면 이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반 상생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작될 때 갑을 관계를 좀 해소하자라고 네. 하는 측면이 시작했다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원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공급망 관리는 거죠. 이제 협력이 아니라 한 팀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또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ESG란 과연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한숨을 하시면 안 돼요. 다들 ESG 하시는 분들인데 ESG란 무엇인가? 물론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글 서칭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2년, 3년 동안 한국의 ESG가 확산되는 상황에 그런 태풍 속에 계셨는데 과연 ESG가 어떤 것인가와 더불어서 올해의 희망, 좀 뭐 비즈니스적인 희망과 함께 개인적으로 올해의 ESG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좀 가만히 계신 우리 이기영 RF님 오늘 이거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어쨌든 이기영 RF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RF 생각하시는 ESG. 네,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체질을 바꾸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ESG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 얘기하시지만 저는 결국 회사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때까지 기업은 약간 인권을 무시하면서도 돈을 벌어왔었고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도 돈을 벌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조금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그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도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구성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갑을이 아니잖아요. 원팀으로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여서 이게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에서의 거버넌스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이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올해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그룹 내 ESG 팀장님들하고 다 한번 모였었어요. 다들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혹여나 이런 투자들 혹은 ESG에 대한 투자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저희는 거기서 또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ESG를 투자로서 보시고 계속 가시는 회사와 어려워서 이제 접는 회사들이 갈리는, 그리고 또 EU에서 다양한 기준들이 나올 때 거기에서 또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걱정되면서도 또 결국 열심히 고민하는 회사들이 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옥석을 가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네. 우리 현준환 파트너님, ESG란. 네. 진짜 받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ESG라고 하는 거,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 같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착한 일 하냐,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그 기업 고객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단 한 명도 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 결국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새로운 돈 버는 논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들어보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요구 혹은 고객이 너네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 계산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안 그럼 비딩 참여 안 시켜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자본주의의 논리들이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그냥 자본주의의 새로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로직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기대하는 바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과 실험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제 스케일러블한 임팩트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구체적인 아까 프랙티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들이 필요한 단계, 네. 이제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라고 하면, 예, 우리 소장님, ESG, 네, 아, 네.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ESG라고 하면 거버넌스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버넌스가 사실 학문마다 다 정의가 다르거든요. 저 박사 논문 쓰느라 다 찾아봤는데 뭐 법학, 경영학, 뭐 경영 전략, 회계 막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정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거버넌스가 이제 정치학에서 나온 용어다 보니까 많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링컨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회라고 했으면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결국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그 의사결정의 수익을 분배받고 누구를 위해서 그 기업이 돌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기존에는 경영진 중심이고 주주 중심이었다면 그 외의 환경이나 사회를까지도 그 이해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저는 좀 ESG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건 제 돈벌이와도 좀 관계된 건데 이렇게 ESG가 중요해지면 예를 들면 법률 관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 그걸 이제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ESG가 이렇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사이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네 회사에서 나에게 제시한 투자 계약이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환경을 오염시킨 거고 알고 보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 이런 정도로 중요해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ESG의 진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차장님. 네. 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나 고객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ESG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회사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뭐 어떤 렌즈, 시각이라고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젠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미니멈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납품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면 펀딩도 받을 수 없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뭐 고객사 투자자를 넘어서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그렇죠. 하고 있는 이유가 네네. 이게 이 허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가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용어가 되든 뭐 경기가 어려워져서 ESG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 수 있을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올 한 해 대기업 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될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를 같이 좀 준비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나래 대표님. 네. 아유 30분이 지나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예. 아, 글쎄요. ESG에 대한 뭐 늘 ESG를 접하면서도 이런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가 이제 CEO가 되어 보니까 그 딱 감이 와요. ESG는 그냥 비즈니스 그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EO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쪽만을 맡았을 때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됐잖아요. 근데 CEO는 정말 회사의 모든 것, 회사뿐만 아니라 내 회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 돌아가는 것도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SG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ESG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막 설득을 남을 설득하려고 그래. ESG 중요하다고 설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금 세상이 ESG가 비즈니스의 그냥 한 축이고, 그 ESG 아까 말씀하신 카테고리, 탄소면 탄소, 에너지면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인권에 있어서 이런 항목들은 하나씩 그 법제화가 되든지 아니면 투자를 위한 그 이런 KPI로 들어오든지 어차피 들어오는데 그건 시차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걸 빨리 캐치하는 CEO와 좀 늦게 캐치하는 CEO가 있을 뿐이죠.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되게 빨리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ESG는 이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면 아까 SAP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EU 기업들은 이미 이 플랫폼을 다 깐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EU의 지속가능 보고서들을 보면 아니면 홈페이지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템플릿으로 홈페이지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 굳이 따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시행착오로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점핑해가지고 그거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30분인데 지금 5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44분께서 또 끝까지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료 공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신청하신 그 메일이 있을 텐데요. 그 메일,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 대한 링크를 받으신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로 우리 자료를 요청합니다라고 단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늘 방송 링크를 받으신 메일이 있을 텐데 그 메일의 단메일로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PDF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ESG의 개인적인 바람은 ESG란 말보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올해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 ESG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MSG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고민하는, 그래서 말이 ESG 쪽보다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말이 보다 조금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차 언제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2차 곧 언제 할지 또 신청하신 메일로 우리가 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ESG가 여러모로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확실한 것은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SG는 결코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2, 3분 동안 유튜브 창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감상평들 쭉 주시면 좋은 감상평 써주신 분께는 저희가 좀 또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상평들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어떻게 할까? ESG 화이팅.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우리 박수 치고 우리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현준환 파트너님, 그다음에 대표님, 그다음에 아르프님, 그다음에 차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은